안녕하십니까. 자, F단원 우리 효소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파트에 관련된 문제 F1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효소에 대한 문제를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 효소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일단 특징에 대한 게 잘 나오는 거예요. 특징. 효소에 대한 특징이 있죠. 거의 시험은 이제 특징에 대한 걸 잘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효소에 대한 억제제, 효소에 대한 억제제,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제, 이것도 좀 역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효소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에 대한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효소의 활성에 대한 특징들, 효소의 활성도가 좋아지는 경우,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효소의 특징이 딱 나왔죠? 자, 1번 보시면요. 효소는 반응의 평형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평형 농도가 바뀌지 않는다. 효소가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최종적인 농도 변화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참 좋은데, 자,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Y축은 농도입니다. 효소를 집어넣었어요. 비커에 집어넣었죠. 효소를 비커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효소 엔자임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하는 기질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기질의 농도라는 게 이제 있겠죠. 기질의 농도 S. 효소가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효소가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기질은 프로덕트로 다 만들어지는 거겠죠. 프로덕트로요. 반응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변형이 되어가지고 프로덕트로 만들어질 때 얘의 농도가 쭉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상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역적 반응이기 때문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인 어떤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효소가 없다 하더라도 기질이 반응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들끼리 반응하면 프로덕트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농도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거 뭐 워낙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효소의 경우에 염농도, 온도, pH에 의해서 반응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염농도, 온도, pH는 세 개 다 이제 적절할 때, 적정한 그 온도, 적정한 pH, 적정한 염농도에서 활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으면 저게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느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효소의 농도가 더 중요하다. 효소의 농도가 2배가 되면 반응의 최속도가 2배가 된다. 역시 오케이, 옳은 말이에요. 자, 여기 효소가 있었어요. 효소가 하나 있을 때하고요, 효소가 2개 있을 때하고 누가 더 일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효소가 2개 있을 때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효소가 많으면 점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효소의 농도는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만 기질의 농도는 증가하면 처음엔 빨라지는 듯 하다가 기질이 꽉 차게 되죠. 기질이 이렇게 꽉 포화를 하게 돼요. 포화를 하게 되면, 기질이 꽉 차게 되면 효소가 기질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반응의 최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효소의 농도가 2배가 되면 반응의 최속도가 2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질을 우리가 2배로 넣잖아요. 기질 2배로 첨가한다? 그럼 반응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듯 하지만 최대 반응 속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기질을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응의 최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는데, 단 최대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Vmax라고 하는 최대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럼 뭐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최대값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는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오케이?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효소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하죠. 우리가 기질 특이성을 표현합니다. 기질 특이성.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해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질과 구조를 반응할 때 구조에 맞게 약간 특이적으로, 그렇죠?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5번이 틀렸네요. 효소는 촉매 반응을 한 다음에 분해된다? 아니에요. 재활용됩니다. 효소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효소는 계속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 아까운 거를 왜 분해하겠습니까? 단백질 만드는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촉매 반응한다 하더라도 분해가 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효소의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죠. 빠르게. 빠르게 변화시키죠.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촉매 기능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촉매 기능. 촉매 기능 한다. 자, 기질과 산물 간의 자유 에너지 차를 변화시킨다.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화학반 촉매되는 건 맞지만 자유 에너지의 차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잠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너지의 차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은 반응의 좌표입니다. 반응의 좌표. 반응의 좌표. 자, Y축은 G라고 하는 에너지의 준입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의 준위. 깁스 프리 에너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만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서브스트레이트 기지의 에너지준이라고 봅시다. 자, 이것은 프로덕트, 생성물의 에너지 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있죠. 이 차이를 우리는 델타 G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G. 델타 G. 이게 자유 에너지의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획득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즉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을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있게 되면 변하는데, 자, 기질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같은 기질이니까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프로덕트니까 이거 똑같다는 거죠.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게 특징이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매우 낮아지는 게 특징이지만 델타 G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델타 G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 에너지 차, 이 델타 G잖아요. 델타 G,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낮아져서 화학반 촉진시킨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낮춘 겁니다. 활성화를 낮췄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다음 3번. 자, 효소의 특이성, 기질 특이성, 단백질 3차 구조에 기인한다. 즉 입체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체 구조. 단백질의 입체 구조, 즉 효소의 입체 구조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서로 상보적으로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이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4번. 효소 반응이 적절한 염농도, 효소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너무 높으면 효소를 변형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다 이런 게 좋았죠. 적절하다. 자, 알로스테릭 효소. 자,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는 것은 4차 구조 효소를 얘기합니다. 4차 구조 효소. 4차 구조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알로스테릭 효소예요. 자, 4차 구조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개의 서브 유닛,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가 결합해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죠. 알로스테릭 효소. 자,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알로스테릭 효소에 무언가게 붙죠. 이게 이제 붙었을 때 활성화를 시킨다면 활성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억제제가 붙는다면 이걸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활성자가 붙게 되면은 알로스테릭 효소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거고, 억제제가 붙게 되면은 활성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위를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알로스테릭 효소입니다. 알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스테릭은 자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효소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활성 부위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기질과 만나는 부위를 우리 활성 부위라고 부르는데, 그 활성 부위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활성자와 억제가 결합하기 때문에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로스테릭 효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 골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효소에 대한 다음 설명을 옳지 않고 골라라.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효소는 생체 내 화학 반응의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 오케이.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활성 부위는 경쟁적 억제제가 결합하는 부위가 될 수 있다. 오케이입니다. 자,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엔자임, 효소. 자, 효소가 기질과 만나는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 부위라고 했다고 그랬죠. 자, 이런 부위가 이제 활성 부위라는 거예요. 이런 부위가 예를 들어서 활성 부위입니다. 활성 부위. 활성 부위에는 기질이 결합하는 거예요. 기질. 기질. 자, 효소를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절 부위. 자, 조절 부위는 이런 곳에 다른 자리에 결합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여기에 이제 기질과는 다르게 억제제가 결합한다고 했을 때 기질과 경쟁하지 않고 상대방 다른 지역에 이제 막 결합한다는 거예요. 즉 효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위가 조절 부위인데 이런 부위가 조절 부위인데 알로스테릭 효소의 조절 부위와도 같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결합할 수가 있다면 기질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경쟁적 억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경쟁적 억제제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기질과 구조가 유사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 기질 유사체라고 부릅니다. 기질 유사체. 기질 유사체라고 하는 것들은 기질과 구조가 유사해서 활성 부위에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기질과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적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을 경쟁적 억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경쟁적 억제제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기질이 반응을 잘 못하게 되겠죠. 즉 누가 와서 결합할 거니? 야, 네가 결합할 거냐? 아니야? 내가 결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얘를 경쟁적 억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쟁적 억제제가 농도가 높으면 기질이 못 붙죠. 기질이 유사체가 다 붙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기질이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반응은 없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질 유사체가 못 붙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기질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반응은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경쟁적 억제제라는 것의 특징인 거죠. 자, 세 번째. 기질이란 효소와 반응하는 반응물을 말한다. 오케이.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substrate. 자, 알로스테릭 효소란 억제제 활성제에 의해서 양방 조절 가능한 효소. 오케이. 자, 보조인자란 생체 내 화학 반응 후에 분해가 된다. 여러분, 보조인자라든지 효소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보충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효소가 반응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보조인자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효소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효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효소가 어떤 기질과 이제 반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질이에요. 서브스트레이트 기질과 반응하려고 하는데 얘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들 이가이온, 양이온인데 이런 애들이 얘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얘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 란다면 얘를 우리가 보조인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조인자. 보조인자 중에 떠돌아다니는 애들은 조효소라고 부릅니다. 비타민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비타민이 있으면 효소 활성도가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효소가 있으면 들어와가지고요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조인자 중에 영구히 붙어있다. 여기 딱 붙어있어. 아예 마그네슘이 딱 붙어있어.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보결인자라고 부르죠. 보결인자. 보결인자. 보결인자는 영구히 붙어있는 애들 말하는 것이고 조효소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를 반복하는 애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런 애들은 반응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반응에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효소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문제 푸는 게 조금씩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기질은 효소의 활성부의 공유결합에서 결합한다. 아, 이건 세모인데요. 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를 객관식 문제니까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옳기는 옳은데 꼭 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제 두고 보자는 거죠. 자, 반응 속도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틀렸죠.
Vmax 값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Vmax에 도달하게 되면 즉 이제 기질이 포화가 되게 되면 기질 포화 시 그때는 이제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비경쟁적 억제 물질, 경쟁하지 않는 억제자 있었죠. 효소의 활성부 이외에 다른 자를 결합한다. 이건 뭐 정확하게 맞네요.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자, 효소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유에너지 변화를 증가한다. 자유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화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효소는 흡열 반응을 발열 반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을 흡열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그래프를 좀 볼까요? 반응의 좌표죠. 반응의 좌표.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G값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었고, 반응물, 서브스트레이트의 기질의 농도가, 그 자유에너지의 정도가 있었고,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럼 델타 G라는 거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G의 프로덕트, 빼기 G의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을 이거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이게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수값이 나오게 돼 있죠. 음수값. 음수값이 나옵니다. 음수값.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델타 G 값은요. 자, 이런 게 이제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죠. 자발적 반응.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질이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에너지는 날아가는 겁니다. 사라졌겠죠. 그죠?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활성 에너지를 거쳐가지고 이 프로덕트를 만들 건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는 여러분 날아갔습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방출된 겁니다. 에너지 방출되었으니까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열이 나죠. 발열 반응이죠.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질, 즉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예요.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소위 자발적 반응.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건 쉬운 일이니까 자발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역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반응. 그럼 효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지 델타 G를 바꾸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발열 반응으로 바꾼다? 또는 발열 반응을 흡열 반응으로 바꾼다? 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자, 그래서 가장 옳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이건 3번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경쟁적 억제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해제가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하는 거죠.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하면, 즉 기질과 경쟁을 한다는 거였죠. 그 결과를 통해서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거였습니다. 자, 기질을 다량으로 첨가시켰다. 저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죠. 기질을 많이 넣으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에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해가 경감되는 거죠. 자, 가역적 억제 기전만 일으킨다만 틀렸습니다. 비가역적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적과는 반대되는 말인데,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제제가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가역적 억제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억제제는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번개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번개탄에는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있거든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분자 있죠. 헤모글로빈 분자에 산소와 경쟁을 해서 붙어요. 근데 이 결합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의 비가역적이야. 거의 비가역적. 산소보다 결합력이 거의 한 300배에서 400배 가까이 셉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소를 고압으로 우리가 주입하지 않는 이상 살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지?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가역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쟁적 억제제는 비가역적도 가능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대해서는 비가역적 억제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하여 효소의 활성을 저해한다. 이 얘기는 지금 경쟁적 억제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비경쟁적 억제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하게 되면, 비경쟁적 억제제 결합하게 되면 이 억제제는 효소의 입체 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활성 부위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입체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활성 부위, 이 활성 부위의 변형을 일으키거든요. 활성 부위.
활성부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반응성이 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경쟁 적재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KN 값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KN 값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표현이 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런 데서는 나오기는 사실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KN 값 증가한다는 저 표현이 나오기는 어려운 지문인데 제가 조금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KN 값이 이제 뭐 의미하는 바가 뭔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X축은 기질의 농도입니다. 기질의 농도. Y축은 반응의 속도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비익환에 넣어놓고요. 비익환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쭉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비익환에 효소가 들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질을 넣어놓고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하고 높을 때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기질 농도가 높았을 때 반응 속도는 최대가 되는 거죠.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기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질과 반응을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최대값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쟁적 억제제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효소라고 가정했을 때 경쟁적 억제제인 सब스트레이트하고요. 경쟁적 억제제의 상대방인 सब스트레이트하고요. 경쟁적 억제제가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이제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얘의 농도가 낮을 때에는 속도가 잘 안 나오죠.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낮아요. 같은 기질 농도라고 했을 때 속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질이 충분히 많게 되면 내가 이제 충분히 반응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최대값으로 도달하게 되거든요. 최대값으로요. 그러니까 결국 기질이 포화가 되면은 얘 무시죠. 야, 너네 양도 별로 없는데 내가 다 들어갈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적 억제제를 넣었을 때는 이 효소하고 기질의 반응을 좀 감소시켰기 때문에 만나는 걸 감소시켰기 때문에 KN 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KN 값은 뭐냐면 Vmax에서의 2분의 1이 되는 점 있죠. 2분의 1 Vmax에서의 기질의 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KN 값인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KN 값이라는 값들인데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KN 값이 이만큼이었다가 억제제, 경쟁적제를 넣으니까 KN 값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요. 기질의 농도가 지금 증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N 값은 증가되었다. 효소에 경쟁적제를 넣었을 때 KN 값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저 질문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시험까지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KN 값의 변화가 있다. 효소와 기질 친화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쟁적제가 들어가게 되면 효소와 기질 친화성이 달라진 겁니다. 5번을 이제 달리 해석하면 효소와 기질 복합체 형성이 잘 안 된다. 형성이 이제 감소한다.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KN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효소와 기질 복합체 형성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여러분 그림 문제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7번 문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이제 이런 단답형 문제들을 좀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우리가 요 F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반응에서 효소의 반응에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거든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켰다.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 활성화 에너지의 감소. 오케이죠? 활성화 에너지 감소. 반응 속도가 증가된 것 오케이죠? 자, 반응물과 결합하고 반응이 끝나면 분리되어 처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처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가역 반응에서 반응의 방향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상대적인 농도라고 하는 것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영향을 받겠죠.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반응물이 증가하면, 반응물이 많으면, 이 농도가 증가하면 상의 속도는 이제 빨라지는 거죠. 속도는 이제 빠릅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자, 가역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성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 그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 평형. 야, 이거 4일 때 이거 1 되는 게 화학 평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 평형입니다. 화학 평형. 자, 가역적 반응이에요. 그럼 얘를 2인 상태로 내가 준비하고 넣었어. 그럼 얘는 늘어나고요. 얘는 줄어듭니다. 이해갑니까? 자, 얘를 6대 1로 넣었어요. 6대 1로 넣었습니다. 그럼 얘는 줄어들고 얘는 조금 늘어야 될 겁니다. 4대 1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평형에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가 늘고 얘가 줄어야 되는 거라면 이 방향으로 반응이 가야 되는 거고요. 얘가 줄고 얘가 늘어야 되는 거라면 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다르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를 갖다 첨가하잖아요. 똑같이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도가 달라지면 자기의 농도를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학 평형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야, 반응의 최종적인 그 상태는 반응물에 해당하는 애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생성물에 있는 애 해당되는 1개가 있는 거야. 이게 최종적인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더 5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거 하나가 이걸로 바뀐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거꾸로 이런 애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럼 화학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애들 동그라미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애들 동그라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평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역적 반응에서 방의 방향성이라는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응물을 많이 넣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반응물을 천천히 조금만 넣으면 속도가 느려지는 건데 생성물이 많아지면 역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방향성이 완전 반대가 되겠죠. 자, 효소의 활성도는 온도 pH에 영향을 받겠죠. 이건 뭐 당연히 옳은 질문. 그다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효소는 특정한 화학 반응의 활성화를 낮추는 것이고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오케이입니다. 그치? 자, 2번. 펩신은 최적 pH가 트립신의 최적 pH가 높다. 자, 이거 암기형인데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T단원에서 다루는 소화의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여기 적용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위에 존재하는 효소가 있어요.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죠. 펩신 효소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단백질 분해예요. 단백질 분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장, 거기서 이제 12장 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지역에 12장 쪽 표현하는 지역에 트립신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역할은 똑같습니다. 단백질 분해입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단백질을 분해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 위는 pH 낮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pH가 2인 상태에서 펩신이 작용하고요. 트립신은 소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물을 중화시키고 작용을 해야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소장 쪽에서 오히려 pH가 올라가게 됩니다. pH가 8입니다. 트립신은 pH 8에서 활성화되는 효소입니다. 그러면 펩신의 최적 pH는 트립신의 최적 pH보다 낮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얘는 2고요. 얘는 2고요. 얘는 8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경쟁적 억제자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것이고 기질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경쟁한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효소학은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나올 수 있는 파트긴 합니다. 나오면은 효소의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 경쟁적 억제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가미가 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파트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이 어려운 점, 뭐 다른 쪽 내용도 같이 알아야지 답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꽤 있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단은 효소에 대한 특징만 본다면 효소에 대한 특징을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그쪽에 이제 좀 많이 국한시켜가지고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단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F단원의 내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